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귀포 사회적경제복지센터의 강지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2020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지정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이런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이제 제가 중간중간 질문도 많이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강의 뒷변에 제 연락처랑 이제 이메일을 남겨 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이제 궁금한 부분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회는요.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나왔거든요. 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 지정 공고 이렇게 나있죠. 그래서 이제 10월 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예비사회적 기업의 신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기업의 대표님들을 위한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이제 관심이 있거나 향후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 설명회가 유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다음과 같이 6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사회적 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책임과 의무도 따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하실 때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요.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서귀포 사회적 경제복지센터는요. 자,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해 있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일자리 창출, 또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이제 자활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이제 반려동물 영양제나 생선 발효 액비, 또 클린하우스와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이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한 기관이 바로 서귀포 사회적 경제 복지센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사회적 경제 복지센터는요, 사회적 기업 또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협동으로 상생하면서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실천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복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비전은 사회적 경제 센터기를 조성하는 것, 이 서귀포 권역에 이걸 통해서 미션은 이제 순으름 서귀포를 디자인하다 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호목로 79에 위치를 해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사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가를 모셔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확산하고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사회적 경제 육성학교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는 창업 준비 이제 과정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또 이제 사업비, 멘토링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재정지원 사업 혜택,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때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또 필요한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또 현장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 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맡아서 이제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그래서 이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특히 그 제주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랑 저희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제주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는 제주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귀포 사회적 경제복지센터에서는 서귀포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 협동조합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주시에 이제 그 본거지를 두신 분은 이제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서귀포에 이제 본거지를 둔 분들은 저희 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창업 육성, 그 다음에 상시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홍보 및 판로 촉진, 역량 강화 교육,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추진함으로써 서귀포에 있는 이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센터의 이름도 사회적 경제센터잖아요. 자,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social economy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구문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무슨 단일화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가별로 또 시대별로 이제 정의도 다양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맥락하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2017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 자주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제랑 사회적 경제가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는. 그리고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일반 경제의 중심은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제 중심이 사람입니다. 바로 그 구성원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는 이 네 가지 기업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은 사회적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센터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나머지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네 가지 기업은요, 성격이 좀 달라요. 자, 먼저 협동조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협동조합은요, 법인의 한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법인하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또는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뭐 사단법인 같은 거 떠오르시죠? 이런 것처럼 협동조합도 법인의 한 형태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설립하는 단계도 이제 매우 이제 간단하고요.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은 뭐냐? 이거는 일단 법인을 갖추고
어떠한 이제 자격,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부여하는 자격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 자연인으로서 태어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주민등록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전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인도 이제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이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자, 마을기업은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을기업은 행정부, 안전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하는데 이 전 단계에 예비사회적 기업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이전에 일부 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이 기업들이 향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활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자활기업은 인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활기업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 몇 퍼센트 이상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거나 이제 이럴 때 이제 자활기업으로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일단 조금 궁금한 게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사단법인처럼 법인의 한 형태에 불과한데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협동조합이 다른 형태의 법인과는 뭔가 다른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그 역사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사실 사회적 경제의 모태는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180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 이제 자본가의 횡포가 매우 심했거든요. 노동자들이 많은 착취를 당했고 이제 이거에 이제 반발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본인들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체를 새로운 형태의 조직체를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 이제 기존 시장 경제, 자본 중심의 경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조직체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이제 보통 이제 포함을 시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5인 이상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해요.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제 권익 향상이 이제 주 목적인 협동조합이 되겠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그런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사업 주체가 돼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창업을 했을 때 자활기업이라고 합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에 기반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동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마을기업의 목적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겠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뭘까요? 사회적 기업은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충 등을 주 사회적 목적으로 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주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네 가지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가끔씩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협동조합은 법인의 한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든 주식회사이든 사단법인이든 어쨌든 법인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기업이나 이제 사회적 기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기업의 어떤 소셜 미션이 어떤 마을에 기반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마을 기업을 하시는 게 조금 낫겠죠. 그리고 우리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취약계층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겠다. 이러면은 사회적 기업의 문을 두드리시는 게 조금 더 맞겠죠. 물론 이제 이것이 무슨 뭐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마을 기업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주된 어떤 미션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마을 기업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있어서 이제 심사를 받아서 이 네 가지 요건이 만족이 되면은 지정을 받게 되는 건데요. 좀 이제 특징적인 거는 마을 기업은 지정을 이제 받은가 동시에 이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천만 원의 이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사업을 잘하면은 그 다음에는 2000년도에는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잘하면 3000년도에는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면요. 인건비 일부 또는 운영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이런 거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이제 보조금의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사실 저희 센터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을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설립 지원은 그 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마을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자세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활근로사업은 그러니까는 만약에 본인이 내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다. 그래서 뭔가 이제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급여를 받으면서 필요한 어떤 교육과 훈련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동 창업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사회적 기업은 좀 맥락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1990년대 후반,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한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네, 바로 IMF입니다. 그래서 IMF 때 이제 많은 이제 실업자들이 발생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으셨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취약계층 문제.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국가의 최대 난제는 이런 저소득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최대의 난제였단 말이에요. 워낙 많으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이런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에도 보시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취약계층이 뭘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취약계층에는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이나 저소득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취약계층의 정의를 넓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난민, 결혼이민자, 성매매 피해자, 북한 이탈 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청년 실업자 또는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실 때는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고용을 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이 취약계층을 고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볼게요. 사회적 기업은 아까 뭐라고 했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법적 인증 요건을 갖추어서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통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어서 이 요건에 따라서 심사를 받는 거예요. 이 요건은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으로 이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요건을 갖추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 요건, 이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갖추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고요. 6개월 동안의 실적, 이런 실적이 없지만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일부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나중에 요건을 보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된 기업들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회적 기업은 6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심의를 받지만 예비사회적 기업은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지만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통해서 심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두 종류가 있다. 지역형이 있고 부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형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부처형은 이제 정부 부처장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각 정부 부처별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농림부 다양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아무래도 그 해당 부처에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그렇죠. 농업과 관련된 또는 축산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이제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각각 부처별로 다 일정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일정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직접 이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거나 또는 저희 홈페이지, 저희 서귀포 사회적 경제복지센터 홈페이지에도 이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들 공고가 나올 때마다 공지사항에 올리고 있거든요.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뭘까요? 네,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를 근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한다. 그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냐면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요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요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7가지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요건을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비사회적 기업은 여기 보시면 4번 요건이랑 5번 요건이 비어있죠. 예,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이 1, 2, 3, 6, 7 이 5가지의 요건만 만족을 하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인증을 받으면 이거는 영구적이에요. 예, 따로 무슨 뭐 기간이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정되는 시점부터 3년까지만 그 자격이 유효해요. 그 얘기는 즉슨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3년 내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증 및 지정 신청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상시 접수이고요. 언제든지 내가 준비가 되면 6개월 정도의 실적이 쌓였다. 6개월 동안 사회적 가치를 잘 실천하고 영업활동도 잘했다. 이러면은 신청할 수가 있겠죠. 제중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래서 신청 기간이 있고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4월에 했고요. 하반기에 이제 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현재 받고 있는 거고요. 공고가 이미 떴죠? 네, 공고가 이미 떴어요. 그리고 사전 상담은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지금 설명회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 설명회를 듣고 필요한 그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바로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출은요, 여기 이제 사이트 주소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그 서류를 저희 센터랑 서귀포시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사도 나갑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지정 심사를 합니다. 이때는 기업의 대표님들께서 직접 도청에 오셔서 인터뷰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지정서를 교부를 해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요건이 총 7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7가지 요건 중에 예비사회적 기업의 요건은 1, 2, 3, 6, 7이었죠? 그래서 4번, 5번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직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법인을 먼저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법인의 형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예요. 그렇죠? 보통 60, 70%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많이 하시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비영리법인의 형태로서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협동조합도 법인의 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도 있고요. 비영리민간단체도 있어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제 법인으로서 사실은 인정이 안 되긴 하는데 이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는 적법한 법인의 형태로 인정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할 때는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도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자는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네, 개인사업자는 안 돼요. 반드시 법인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증빙서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적법한 조직 형태를 갖췄다는 것을 이제 증빙하는 건데요.
필요한 그 제출 서류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할 거니까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주의할 점이라고 나와 있죠? 주의할 점이 나와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금 신청하시려고 하는 대표님께서 다른 또 어떤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 이러면은 또 그 기업이 이제 동종업종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기업들의 독립성 여부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으시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보조금 혜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A라는 기업이 예비사회적 기업을 받았는데 그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B 기업으로 그 보조금이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한 이제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 간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기업의 독립성 여부 판단하는 거는 독립된 사무공간이 있는지, 근로자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는지, 또 기업의 출자 구조나 기업 간 상호거래 내역 등을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시려는 기업 외에 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따져봐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좀 더 꼼꼼하게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있어요. 두 번째 요건은 유급 근로자 고용이에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 공통으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건이 있죠. 자, 유급 근로자라는 것은 뭘까요? 유급 근로자는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꼭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만 근로자가 아니에요. 주 20시간, 심지어는 주 15시간 파트타임 근무자도 유급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당연히 있는 거죠. 또 이제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니까 부모나 자식이 되겠죠. 또 임원 이런 사람들은 유급 근로자로 간주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급 근로자의 기준은 이제 인증 예비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또 사회적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 자, 유형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지정 인증을 받으시면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처음 신청하실 때 유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5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5가지 유형 중에 일자리 제공형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자리 제공형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할 때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 기업 관계자 분들께서 예비사회적 기업 이번에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일자리 제공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공고가 9월에 떴잖아요. 8월 기준으로는 근로자 1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머지 유형은 근로자가 없어도 지정 신청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이제 근로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재정 지원 혜택을 못 받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또 역시 그 뒷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뭘 준수해야 되냐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꼭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보다 낮게 준다. 그러면 이거는 지정 탈락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최저임금은 지금 2020년 기준에 볼 때는 시급으로는 8,590원이에요. 월급으로 따지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79만 5,310원이죠. 이런 실수들을 좀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보통
주 20시간이나 이렇게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이 시급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일 4시간 일한다? 그럼 곱하기 4를 하고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 일하니까 곱하기 5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월급여를 계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이 주휴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5일을 일하죠. 그쵸? 그리고 이틀을 쉬잖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이틀 중에 하루는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요일을 주휴일로 이제 보통 일반 근로자들은 토요일이 주휴일인데 토요일은 일을 안 하잖아요, 보통. 하지만 이 토요일도 그렇죠. 급여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급여 계산을 이렇게 하실 때 이 주휴일을 빼먹고 계산을 하시면은 최저임금보다 미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2021년 기준은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향후에 저희 자료실이나 이런 곳에 좀 업데이트를 해놓을게요. 2021년 기준도. 이제 그 외에 또 근로계약서에는 그 꼭 기재돼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근무 시간이나 휴게 시간이나 근무 내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을 빠짐없이 기재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빼먹기 싫으시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시면 돼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시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되는 사항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근로계약서는 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저희 서귀포 사회적경제복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세 번째 요건이에요. 사회적 목적 실현.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영리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점은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은 뭐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주된 목적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목적이라는 것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의 형태로 유형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자리 제공은 뭐겠어요? 우리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일자리 제공형을 신청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 기업은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사회적 목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기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을 신청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2개,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모두 다 하겠다. 이러면 혼합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겠다. 이러면은 지역사회 공헌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업은 이 앞서 얘기한 4가지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나름 사회적 목적을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한다. 이러면은 기타 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유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거를 이 사회적 목적 실현의 여부를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실적이 없어도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먼저 첫 번째 일자리 제공형부터 알아볼게요. 자, 일자리 제공형은 우리 기업의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 자, 이런 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시면은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근로자 10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딱 그 비율을 정해놨어요. 그 기준이 30%예요. 그래서 전체 근로자 중에 30%는 취약계층으로 채용을 하셔야 돼요. 일자리 제공용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예비 기준으로 좀 볼게요. 예비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이거 신청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 이제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자, 일자리 제공용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거 보세요. 자, 전체 근로자 수가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 자, 그러니까 지금 9월에 공고가 떴잖아요. 그죠? 9월에 공고가 떴으니까 8월 기준으로 근로자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일자리 제공용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건이 있어요. 자,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30%가 취약계층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우리 기업에 직원이 3명이에요. 3명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일자리 제공용으로 지정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3명 중에 몇 명이 취약계층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적어도 1명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되겠죠. 30%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직원이 2명이야. 그러면 몇 명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1명. 한 명 이상이, 1명이 취약계층이어야지 일자리 제공을 신청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는 직원이 딱 1명밖에 없어. 이럴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 직원이 취약계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일자리 제공용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은 뭐냐? 먼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대보험이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15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요거는 정규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근로자가 있다. 그럼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 이러면은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것이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계약직으로 뽑아서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정 탈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 제공용 어떤 기업들이 일자리 제공을 신청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아요. 비율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한 60% 이상이 일자리 제공형이고요. 제주 도내에서도 한 60% 이상이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네. 그 다음, 자,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의 범위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요. 그 공고문 있잖아요. 공고문 뒤쪽에 보면은 취약계층의 범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공고문에 좀 뒤로 넘겨볼게요. 뒤쪽으로 쭉쭉쭉쭉 넘겨보면 여기 보시면은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자는 어떤 기준이고 고령자는 어떤 기준이냐. 여기 보시면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 인자를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이제 고령자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죠. 왜냐하면 이제 만 55세가 넘으면은 이제 취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취업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일자리 제공을 설명하다가 자, 취약계층 인정기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특히 이제 청년 실업자나 경력 단절 여성도 취약계층의 범위에 속하긴 합니다. 물론 청년 실업자라고 무조건 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 실업자 중에 이제 또는 경력 단절 여성 중에 취업 성공 패키지와 같은 그러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 과정에 이수를 한 그래서 이수증이 있는 그러한 청년 실업자나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채용 전에는 취약계층이지만 채용 이제 후에는 그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벗어나잖아요. 저소득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럴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 입사할 당시에 그 기준을 이제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회적 기업에서 퇴직할 때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몇 퍼센트 고용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재정지원 사업을 받을 때나 또는 이제 기업으로서의 평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을 때 평가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일자리 제공형의 예를 볼게요. 자, 사회복지법인 정현의고서랑 서귀포시에 있고요. 자, 요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지적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사회적 목적이고요. 이거를 위한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로서 화장지 사업, 식품 사업, 카페 사업과 관련한 제조, 판매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직접 이제 기술을 배우셔서 화장지도 만드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이제 카페 사업도 하시고 커피도 내리시고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 자, 우리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러한 기업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일자리 제공형처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는데 그 취약계층 100%한테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딱 30%로 정해놓은 거예요. 30%. 자, 그렇다면 사회 서비스라는 건 뭘까요? 사회 서비스는 여기 이렇게 정의가 좀 나와 있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공고문 뒤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공고문 뒤쪽 26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사회 서비스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 서비스의 범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 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교육 세부적인 업종 코드 따로 나와 있고 여기 크게 교육, 보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관광, 운동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고용 서비스, 간병 서비스, 가사 지원, 산림 보전 및 관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을 하고 싶은 기업들은 지금 여기 이 범위 안에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제조업이다. 그냥 제조업이다 이러면은 사회 서비스 제공용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거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냥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만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를 방금 말씀드린 그 사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적어도 30% 이상의 취약계층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실적 인정 기준을 보면 이 전체 수혜자 중에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했을 때 그 전체 그 수혜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전체 수혜자 수가. 그 중에 취약계층은 몇 명이어야 되겠어요? 100명 중에. 그렇죠. 3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30% 이상이라는 여기 그 요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 수로 할 수도 있지만 사람 수 말고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횟수로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뒤쪽에 조금 그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좀 볼게요. 그래서 인원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횟수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을 100시간을 하는데 이 중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몇 시간 이상 한다? 3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회 서비스 실적 산정을 할 때는 인원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횟수로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금액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의 사회 서비스, 100만 원어치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중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할 때마다 증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양식이 있어요. 이제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하실 때마다 이 서비스 수혜자에게 이 서비스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이게 작성 예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혜 대상에는 취약계층 유형을 명확히 기입을 하시고 저소득자인지 고령자인지 장애인인지 또는 비취약계층인지 수혜 내용은 뭐 어떠한 혜택을 주신 건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은 어때요?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정상 가격을 주고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때요? 할인을 해준다거나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료나 할인을 해준 그 금액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인데 내용을 먼저 기재를 하고 무료로 했는지 할인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그 환산 금액을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맨 아래 이쪽에다가는 기간의 직인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지관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 복지관에 가면은 이제 뭐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겠죠. 또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뭐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50명이네요. 기준이 50명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50명한테 뭐 각각 뭐 이렇게 사회 서비스 제공 항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지관에서 이제 그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 복지관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여기 이제 도장을 찍어 주겠죠. 직인을 딱 찍어 주겠죠. 그러면은 이게 적법한 증빙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은 이제 증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증빙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수혜자한테 일일이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비스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수혜자 개인한테 받는 게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복지관 가가지고 50명한테 사회 서비스 제공했는데 50명한테 가가지고 일일이 확인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잖아요. 그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닐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서 하셔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의 성격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이 1대1로 그냥 이렇게 대면을 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그 형태는
사실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들어오는 게 좀 애매해요. 그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 서비스의 어떤 범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왜냐면 그렇게 이제 그 1대1 대면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증빙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고 또 그 기관을 통해서 증빙을 받으시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예를 볼게요. 이제 제주시에 위치해 있는 주식회사 해피만 하우스는 소셜 미션을 농어촌 교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도라르방 인형 만들기 등 체험활동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주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이제 인증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발달에 기여한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도라르방 인형 등 캐릭터 인형을 제작하고 납품하고 판매함으로써 또 인형 만들기 체험학습을 운영함으로써 이제 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혼합형은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제공형이랑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이제 섞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는 대신 그 퍼센테이지는 조금 완화됐어요. 아까 일자리 제공이랑 사회 서비스 제공은 각각 30%의 기준이 있었죠? 혼합형은 20%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전체 근로자 중에 20%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하는 수혜자 중에 취약계층 비율이 역시 20%를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형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이 혼합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은 지역사회 공헌형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하는 데 있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크게 가, 나, 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먼저 가 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수가 많지는 않은데 제주도에는 조금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좀 많아요. 사실 이 지역사회 공헌형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도시에서는 무슨 이렇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어떤 지역 특화 사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제주도에는 아직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헌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제공형이나 사이즈 제공형이나 혼합형과 지역사회 공헌형이 좀 다른 점은 일단 일자리 제공형, 사이즈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은 이제 방금 보셨듯이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다분히 정량적이에요.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량적인 요건이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전체 수요자 중에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역시 정량적이죠. 혼합형은 두 개를 다 하는 대신 20%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는 어떤 요건이 정량적인데 지역사회 공헌형은요, 정량적이면서 동시에 정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량적인 요소는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빨간 글씨 보세요. 전체 근로자 중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나 나오잖아요. 이거나. 그래서 이거나 그러니까 취약계층 20%를 고용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대신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에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하거나 또는 지역의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대해 20% 이상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정량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요건이 있는 거죠. 정성적인 요건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거죠. 이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뭐를 하냐면은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특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한번 보면, 자, 이 예는 그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이 이제 제시한 그 사업보고서의 일부인데요. 그 사업보고서는 이제 예비사회 지역기업 지정을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예비사회 지역기업으로서의 요건을 또 유형을 잘 만족하고 있는가를 이제 증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역특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주민 취약계층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몇 %예요? 50%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20% 이상 근로자 이 정량 요건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50%니까. 그래서 정량 요건을 만족하고 있고 이 정상적인 요건은 이 지역 특화 사업을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자원을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문장으로서. 그래서 이 정성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하는 활동을 이런 식으로 문장과 또 거기에 수반하는 뭐 다양한 그 증빙 자료로 이렇게 증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은 정성적인 요소, 정량적인 요소가 모두 이제 반영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의 한 예로 유한해서 폭랑이 있는데요. 유한해서 폭랑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주올레,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자회사인데, 이제 여기는 사회적 목적은 지역의 버려진 천과 헌옷을 활용한 인형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자원순환에 기여를 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또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소셜 미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직접 이제 고용하거나, 그렇죠? 또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일거리를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량적인 요소를 만족하고 있는 거죠. 사업 내용은 뭐 간세 인형을 제작해서 판매한다든지 기념품 개발 판매하고 또 맞춤형 제주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또 그 올레스테이라고 그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공헌형 나형과 다형이 있는데요. 나형부터 보면 나형은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지역의 빈곤, 소외, 재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증빙은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나형은 도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별로 없습니다. 가장 숫자가 적어요. 요거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업 활동을 한다는 어떤 그런 기본 어떤 그런 그 취지를 생각하면 이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보통 그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제 창업을 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일단 판매하는 형태의 그 예비사회적 기업이 어떤 특정 지역의 빈곤이나 소외나 재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냥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또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은
여기 지역의 빈곤, 소외, 재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비영리 기관 같은 곳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형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형은요,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 그래서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마케팅이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센터, 저희 서귀포 사회적 경제센터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뭐 마케팅이나 홍보나 역량 강화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컨설팅 회사가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신다 이러면은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역의 범위, 그래서 지역은 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 제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제주도 내 전체가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서귀포시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 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업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를 기반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을 하시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에 이걸 제시하냐면 이제 사업 계획서, 정관상에 이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가만히 돼서 이제 지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유형은 기타 창의력 신형이에요. 요거는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앞서 4가지 그 설명드린 그 유형은 주로 이제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은 이제 정량적인 요건을 이제 요건에 따라서 요건을 판단을 했고, 지역사회공헌형은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가 모두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타 창의력신형은 100% 정성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요건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지역급 육성법이 제정되는 그 2000년대 그 초반 이때의 어떤 그런 사회적 맥락이 어땠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문제,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큰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지만 요즘에는 어디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취약계층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환경 문제도 큰 문제고 무슨 무슨 이제 환경 문제랑 무슨 불평등 문제랑 그다음에 무슨 뭐 전통 문화의 어떤 그런 상실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이제 뭔가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해결을 해 보겠다. 이런 기업들은 기타 창의혁신용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창의혁신용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취약계층 그 장애인들을 위한 보장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장구를 만드는 것 자체는 취약계층을 뭐 직접 고용하는 형태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제공으로 가기에도 애매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가기에도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창의혁신용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타 창의혁신형. 그래서 기타 창의혁신형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말 그대로 기타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 기타 창의혁신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일자리 제공령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 이 기타 창의혁신령이에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도내로 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요건을 다 알아봤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알아볼 거는 의사결정 구조.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에는 해당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갖추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고려하시면은 이것도 갖추셔야 되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의사결정 구조로서 이사회를 두시죠? 그쵸? 그 이사회 구성을 하실 때 최소 3인 이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3인 중에 근로자 대표 1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부 이해 관계자 이사 1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외부 이해 관계자는 뭐 수혜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정관상에 명시를 하시는 거예요. 정관상에 우리 기업은 이사회를 3인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 근로자 대표 1인, 외 이사 1인으로 뭐 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관상에 명시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사회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 1년 이상은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제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요건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인데 이것도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증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요거 5건에 보면은 인증 신청을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자, 사회적 기업은 물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목적,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보조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이제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영리 기관과 사회적 기업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매출 실적이 중요합니다. 여기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을 보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실적이 영업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요건은 정관의 필수사항. 그래서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면 법인이면은 뭐 다 정관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정관에 이런 10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 뭐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꼭 삽입해야 될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홈페이지 자료실에 그 정관 예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각 그 기업 유형별로 올려놨으니까 그 정관 예시를 참조하셔가지고 그 정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냐? 먼저 설립 목적. 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미션 달성이 이제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 부분이 정관에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예시에 보면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사회적 기업에 있어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갈 때는 이 조항도 정관에 반드시 삽입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사항. 이거는 7번째 요건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종사자의 구성과 임면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이제 근로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건이에요. 마지막 요건. 자, 상법상 회사, 합자, 조합, 뭐 이런 건 뭐 주로 주식회사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법인들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 우리가 주식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주식회사가 이윤이 발생하면은 그 이윤을 어떻게 하죠? 주주들한테 배당하죠.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배당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이윤의 3분의 2를 먼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주들이 이제 돈을 번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적 기업은 불리하죠. 예, 먼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보면 나와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복리후생비를 챙겨주거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하거나 또는 고용 확대를 위해서 시장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넘어간 부분들. 자, 이윤이 발생하면은 일단은 이익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은 법정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먼저 뭐 해야 된다?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된다. 사회적 목적을 쓴다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사회공헌 사업이나 시설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주주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배당이 아무래도 좀 많이 안 돌아가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 목적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사회 공헌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 사회적 기업으로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자, 그래서 요 사항은요,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차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원체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도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협동조합도 기본적으로는 그 협동조합 구성원들,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요건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지원의 형태가 있고 간접 지원의 형태가 있어요. 자, 직접 지원의 형태는 그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그 별도로 설명회를 따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요. 간략히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해를 하나 바로 적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는 것 자체로는 사실 특별한 재정 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으신 다음에 이런 지원 사업에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그 사업에 선정이 되셔야 비로소 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되려면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고 나서도 사회적 가치를 잘 달성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회보험료는 일단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자세히 일단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인증사회적 기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랑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하에서 가장 큰 재정 지원 혜택은 인건비 지원이에요. 인건비 지원. 그래서 크게 이것도 두 종류는 아니는데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 저 일자리 창출 사업은 보통 연초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공고가 두 번, 세 번 뜰 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공고가 뜹니다. 신청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도청에서 이제 그 접수를 받고요. 신청을 하셔서 지금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것도 심사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셨을 때 이런 인건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받으실 수 있냐면요. 예비사회 지역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 그 급여의 50%. 근데 이 50%란 기준은 최저임금 기준의 50%라는 거예요.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2020년 기준으로 대략 한 178만 얼마 되거든요. 이제 178만 얼마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3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300만 원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기준의 50%를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40% 지원해 주죠.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가 아무래도 지원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취약계층 고용을 하셨다 이러면은 7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부담률이 30%로 줄어들죠. 자, 근데 이제 전문 인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전문 인력이라는 거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랑 조금 달라요. 이거는 말 그대로 특정 분야에 경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원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처음 1년에 인건비의 90%까지 지원을 해줘요. 90% 지원해주고, 보통 이제 경력의 기준은 그 어떤 특정 분야, 기획이 됐든 회계가 됐든 마케팅이 됐든 어떤 그 특정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그 경력은 3년 기준, 5년 기준으로 나뉘고요. 3년 기준인 사람한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5년 이상인 사람한테는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자부담을 좀 얹어야 돼요. 1년 차에는 자부담 10%를 얹고 2년 차에는 자부담 20%를 얹어서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명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별도로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고가 나오고 그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 인력은 상시 접수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예산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그 서귀포시의 그 담당 그 과에 문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를 통해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은 사실은 보통 이제 예비사회 지역기업 지정 받으시고 가장 손쉽게 지원하실 수 있는 그 재정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입니다. 거의 선착순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남아있는 한도에서는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은 아까 이제 경력 3년, 5년 말씀드렸는데 경력으로 할 수도 있고 무슨 자격증, 뭐 자격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학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력 3년이 석사랑 이제 같은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석사학위가 있으면 경력이 없어도 경력 3년으로 가름이 됩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 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인증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회차가 늘어갈수록 자부담률은 늘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단년 사업이에요. 보통 연초에 공고가 뜨거든요. 연초에 공고가 뜨고 1월달에 공고가 떠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역시 심사를 거치셔서 선정이 되셔야겠죠. 예, 그래서 선정이 되시면은 단년간의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업 잘하고 나서 그 차년도에 또 다시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때는 자부담률을 20%를 얹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5천만 원은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해의 예산 사항에 따라서 5천만 원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이 보조금 지원 사업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때는 일자리 제공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형은 근로자 없어도 일단 지정받을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한 명을 반드시 고용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지원 사업들은, 이 직접적인 보조금 사업은요, 최대 예비사회적 기업 기간 3년과 그 이후 인증사회적 기간을 모두 합쳐서 최대 5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예비사회적 기업일 때는 3년 이내 2년, 또 인증으로 전환됐을 때는 5년 이내 3년. 그래서 최대 5년간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5년 동안 자립하라라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창업 초기에는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금이 필요하잖아요. 지원금을 바탕으로 자립을 하고 5년 이후에는 이제 자립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니 전문 인력의 주된 목적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근로자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 시점 이후에 채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이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기존에 그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직원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지원은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이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어요. 이제 기관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이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컨설팅. 어쨌든 기업도, 예비사회적 기업도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것에 필요한 다양한 그런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 매칭을 해드려서 경영이나 세무나 노무나 회계나 법무나 또는 멘토링, 비즈니스 전략,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영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시설비 지원은 이제 보통 이제 연초에 시청에서 이제 공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여기서는 이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나 시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 제공 혜택은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그 외에 무슨 뭐 자금 지원이나 모태펀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됐다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혜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책임과 의무도 따라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업보고서, 자율경영공시, 사회적 가치 지표입니다. 자, 먼저 사업보고서는 사회적 기업 아까 요건에 따라서 지정을 받았어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그러면은 이 취지와 요건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또는 지정을 해준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사업보고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기본 데이터로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으셨다 하면은 이제부터 연 1회 사업보고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5월에 씁니다. 5월에 작성하는 방법은 이 아까 설명드린 그 온라인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별도의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자율경영공시는 뭐냐?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경영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미래의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랑 다른 거는 사업보고서는 이 기업이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잘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거라면 자율경영공시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우리 기업이 우리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또 미래의 투자자에게 정보도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연 1회 작성을 하는데요. 사업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연동해서 편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상당수 내용들은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연동이 돼 있어서 사업보고서 작성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율경영공시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을 하시면 각종 지원사업에서 이제 가점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표는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사회적 기업,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목적을 제대로 추구하는지 그거를 점수한 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 가치 지표인 거죠.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제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이 있고 또 지표는 크게 이제 14개 지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을 이제 할 때 이 14개 지표 중에 4개 지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은 일단 기업이 이 지표별로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1번 지표는 이렇게 실천을 했고 2번 지표는 이렇게 실천을 했고 3번 지표는 이렇게 했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해서 그거를 점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14개 지표를 전부 측정했을 때는 총 만점은 100점이에요. 이거는 역시 나중에 이제 재정지원 사업 혜택을 받으실 때 재정지원 사업 그 설명회를 따로 진행을 하니까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제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고문 떠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신청한다면은 사회적 기업 온라인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한다. 그래서 이거 시스템을 이용하실 때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고요. 또는 저희 지금 이 유튜브 영상 보실 텐데 여기 그 하단에 설명 부분에 그 자료실 링크를 바로 가기를 걸어놨거든요. 거기에 직접 들어가셔서 매뉴얼을 다운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생긴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다운받으시면은 회원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나오니까 이거에 따라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기업회원으로 가입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공고문에 보시면 그 중에 일부는 온라인 시스템상에 직접 입력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한글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서식이 그 서식을 작성하셔가지고 PDF로 변환해서 업로드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공고문 중간에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또 매뉴얼도 꼭 확인을 해서 어떻게 업로드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은 10월 7일 18시예요. 이때까지는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임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신청서 제출 버튼이 있는데 임시 저장까지만 하고 제출 버튼을 안 누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제출 버튼을 잊지 말고 누르시라. 그런데 이제 마감일에는 이제 접속자가 폭주해가지고 잘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0월 6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시면, 그 서귀포 시청이나 또 저희 그 센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서류를 검토를 할 거예요. 검토를 한 다음에 보완해야 될 서류가 있으면은 이거를 보완하세요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보통 이제 7일이 이제 요게 그 마감이니까요. 그 이제 7일 날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음 날에 뭐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뭐 다음 주 뭐 월요일까지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완 요청을 드릴 거예요. 보완 요청을 드리면은 이제 10월 14일, 10월 14일이 목요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10월 14일이 지금 여기 목요일이라 되어 있는데 수요일이네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네,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18시까지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10월 14일 수요일 18시까지는 반드시 보완을 완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제출 공고문 20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셔서 이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지정신청서가 있는데요. 지정신청서는 그 공고문에 이렇게 서식이 있어요. 근데 이 서식을 여기 이제 직접 작성하시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상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통합시스템상에 이렇게 지정신청서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별도 서식을 작성해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식이 있습니다. 공고문에 이 서식을 직접 답상하셔서 PDF로 변환한 다음에 통합정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니 협동조합인 사단법인이니 그 조직 형태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는, 자, 이 근로자는요, 향후 계획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가 없다고 이거를 빈칸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증 요건 충족 계획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인증을 받으려면은 근로자가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앞으로 이렇게 고용하겠다고 계획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처럼. 그 다음에 의사결정 구조는 이것도 이비사회적 기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형성이 필수가 아니었죠. 하지만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고 참조를 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연결되는 건데, 지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인증사회적 기업 전환을 고려하면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수정할 것이다 라는 그 계획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획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향후 계획으로 제시를 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목적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주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사회 문제를 인식했고 그 문제의 현황은 어떠하며 그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셔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선택한 사회적 목적 유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니 일자리 제공형이니 지역사회 공헌형이니 그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사업 내용, 이거는 주로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거죠. 사회적 기업에서 수익 활동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그 소셜비즈니스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여기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관사항에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평령도 여기에 이제 차관사항에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사업목표 부분은 지금 4-1 연차별 매출 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같은 경우는 유비사회적 기업은 3년 동안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유비사회적 기업 1년차에서 3년차 기간 동안의 연차별 매출 역시 계획이에요. 계획. 그리고 고용 계획을 제시를 하셔라. 고용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업이 앞으로 고용을 어떻게 할 건데 그 중에 취약계층은 또 몇 명이나 고용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은 아까 이제 그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부분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제시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이 목적으로 쓰겠다. 고용창출 또는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 사업,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이러한 용도로 수익금을 활용하겠다고 제시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이후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도 이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길게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보통 뭐 딱 몇 페이지가 적당하다고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 보통은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 가도 좀 길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체크리스트 등기부 등본은 꼭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발급 받으실 때 말소사항 포함 이게 이제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받을 수 있는데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을 받아서 스캔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클릭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 매뉴얼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사업자 등록 증인이 사대보험 가입장 확인서니 명분이 이런 부분을 별도로 따로 첨부를 안 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매뉴얼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원클릭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구비서류 간소화. 구비서류 간소화. 그래서 일단 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가 그 작동이 되는 원리는 그 통합지원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공인인증서와 홈택스의 공인인증서와 사대보험 통합징수 포털의 공인인증서가 동일할 때 이 그 관련 그 자료가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매뉴얼대로 진행을 쭉 하시면 여기 이제 필요한 그 서류들이 사업자 등록 증명부터 표준 재무 증명부터 해서 무슨 사대보험 가입 내역까지 해서 쭉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은 그 공인인증서가 뭐 조금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죠. 홈택스의 공인인증서, 사대보험 통합징수포털의 공인인증서와 이 통합지원 시스템의 공인인증서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되도록 일치시켜 주시는 게 좋고 이거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이거를 별도로 따로 수동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원클릭으로 하시는 게 좀 편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급 근로자 명부가 있는데요. 유급 근로자 명부는 이것도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통합정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뉴얼에 보면 지정 신청하셔서 신청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 옆에 유급 근로자 명부가 있죠. 유급 근로자 명부를 다음에는 있겠네요. 여기 유급 근로자 명부
여기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별도로 서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까지 포함.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아까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면 따로 안 해도 되고, 자동 업로드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따로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급여대장이랑 근로계약서랑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세요. PDF로. 그런 다음에 통합정보 시스템의 유급 근로자 확인란에 업로드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증받은 정관은 이제 정관을 공증받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거는 공증받기 전에 정부 부처에서 별도로 이 정관에 대한 그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공증 과정이 필요 없는 거고, 그 외에 주식회사를 포함해서 일반 그 기업들은 정관을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 사실확인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고 해당 기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제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심사 받을 때 좀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면요. 특히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몇 명한테 했고 누구누구인지를 이렇게 적게 돼 있는데, 사회 서비스 제공하면 보통 이 확인서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 확인서가 있으면 이 확인서를 별첨하셔도 돼요. 네, 이거를 여기다가 별첨이라고 쓰시고 이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그 공고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보는데요. 이제 공고가 9월에 났기 때문에 8월까지의 영업 실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8월 재무제표가 아직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세금 세무서 정산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8월 거는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별도로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결산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결산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번거롭지만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빨리 회계사 세무사에 요청을 하셔서 재무제표 가결산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요거는 만약에 이제 별도로 그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그런 그 강의를 따로 들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셨으면 5시간 이상이 들으셨으면 그거 수료증을 첨부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통합정보 시스템에 그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를 하셔서 크게 3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기본과정, 논문과정, 회계과정.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셔서 그 이수증을 첨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이수한 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대표님 아이디, 대표자 아이디를 입력하면은 그 이제 담당 그 시청이나 저희 센터의 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러닝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인데요. 요거는 여기부터 밑에 보시면은 주민번호 앞 7자리만 입력하라 돼 있죠? 그래서 주민번호 전체 다 입력하시지 말고요. 요즘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전체 다 못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 7자리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시처럼. 그 다음에 나머지 서류는 이제 해당하는 서류가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되는데, 사회공헌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기부를 하신 게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내셔도 되고,
사이트 서비스 제공 확인서가 있으면 그걸 내셔도 되고, 뭐 증빙은 다양할 수 있어요. 네. 있으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신청 어떻게 한다고요? 온라인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매뉴얼은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아주세요. 이 지금 유튜브 영상 그 하단에 그 설명에 자료실 바로 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할 때는 신청사랑 유국구루증 명부 같은 거는 온라인 시스템상 직접 입력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한글 파일 작성을 해가지고 PDF로 변환해서 업로드를 해라. 아니면은 발급받아서 스캔을 해가지고 PDF로 변환해서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었죠. 네. 요 체크리스트 아까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제출서를 확인하시고 업로드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기간 내에 10월 7일 18시까지 접수기간이니까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처리를 완료하셔야 된다. 근데 마감일은 시청자가 폭주하니까 되도록 10월 6일 날까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원 요청을 하면 10월 4일, 이것도 목요일이 아니죠.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까지 보완을 완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제 직통 번호가 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제가 전화를 안 받을 때는 문자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유용한 정보들을 올려놨고요. 저희가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귀포 사회적 경제 TV라고 치시면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이제 홍보 영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이제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